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비 오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식사하셨나요? 밥 맛있게 드셔야죠. 저도 이제 영상을 마치고 나서 어제 사온 어제 사온 걸 먹어야 되는데 제 저녁에 야식으로 먹으려고 했던 건데 확실히 아침으로는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 매운 것들만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아침 생각해서 좀 간단한 걸 살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최종화. 네, 시작하겠습니다. 긍정은 꼴등도 1등을 만든다. 평강공주와 온달의 로젠탈 효과.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진심을 다해 이렇게 말했어요. 온달님은 성실하고 힘이 좋으니까 노력만 하면 틀림없이 장군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온달은 평강공주의 말을 듣고 마음에서 무언가 샘솟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믿고 있는 이 여인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그 후로 온달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활쏘기와 칼쓰기를 익혔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사이 평강공주는 온달이 사온 말을 부지런히 길렀어요. 고구려에서는 고구려에서는 매년 3월 3일이 되면 낭랑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날 잡은 멧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는 했지요. 3월 3일이 되어 왕이 사냥을 하러 나가자 여러 신하들도 왕을 따라 나섰어요. 온달도 공주가 길러준 말을 타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낭랑 언덕에서 온달은 남들보다 빨리 달렸고 짐승도 많이 잡았어요. 온달을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이를 지켜본 왕이 온달을 불러 특별히 칭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달은 고구려의 선봉에서 적군 수십 명을 베어 죽였어요. 이에 힘입은 고구려의 군사들도 적에 맞서 열심히 싸웠지요. 덕분에 고구려는 전쟁에서 승리했답니다. 다들 온달이 전쟁에서 큰功을 세웠다고 입을 모았어요. 소식을 들은 왕은 온달을 가상히 여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달이 내 사위다. 왕은 온달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온달에게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온달에 대한 왕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고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에서 주인공 온달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보로 나온다. 그런데 바보라고 놀림받던 사람이 어떻게 한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잠깐 이야기 하나를 더 읽어보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오는 여성을 혐오해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결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조각한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마치 살아있는 연인을 대하듯 그는 조각상에게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보석 반지를 끼우고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하루는 피그말리온이 아프로디테의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부디 저 조각상을 제 아내로 점지해 주소서. 그의 정성에 감복한 아프로디테는 소원을 들어주었다. 피그말리온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조각상을 보았다. 조각상은 마치 생기가 도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조각상을 만져보니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입술을 조각상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조각상은 인간이 되었고 그를 보며 수줍게 웃었다.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사랑하는 조각상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았다. 그리고 신께 간절히 기도해 조각상을 사람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이 이야기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두 이야기,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리고 피그말리온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믿는 대로 실현된다는 개념이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서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에게 틀림없이 장군이 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이에 바보 온달은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정말 늠름한 장군이 되어 있었다. 피그말리온에서 피그말리온은 한낱 돌덩이에 불과한 여인상을
마치 살아있는 연인처럼 대접했다. 그리고 피그말리오는 이 조각상은 곧 사람이 되어 나의 아내가 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고 교육학에서는 한 심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말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로젠탈은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제이크 코슨과 함께 피그말리온 효과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다. 이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각 학급의 정원에서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뽑아 명단을 작성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교사들에게 나눠주면서 명단에 적힌 학생들은 지능이 매우 높은 아이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실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지능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교사들은 명단에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경이로웠다. 약 8개월 후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명단에 적힌 아이들의 최근 학업 성적과 과거 학업 성적을 비교했다. 그랬더니 평균 점수가 무려 24점이나 오른 것을 확인했다. 또 명단에 있는 아이들은 명단에 없는 아이들보다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즉,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적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편 로젠탈 효과와 비슷한 심리 현상으로 호손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호손 효과란 자신이 관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심리 법칙은 하버드 대학 심리 전문가인 메이오 교수의 실험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의 연구팀은 작업 환경과 노동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미국 서부에 있는 전기회사 호손 공장을 찾았다. 연구원들은 먼저 공장의 조명 밝기에 따른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을 알아보기 위해 작업장의 조명을 밝게 했다. 그랬더니 공장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직원들이 밝은 조명이 익숙해지자 이번에는 조명을 어둡게 했다. 이때 연구원들은 노동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연구원들의 예상과 다르게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은 다시 향상되었다. 연구팀은 조명이 이어서 작업실 온도, 직원들의 근무일, 휴식 시간 등의 조건을 바꾸면서 작업 환경을 변화시켰다. 그런데도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은 계속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왜 작업 환경과 상관없이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직원들을 인터뷰했다. 그랬더니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누군가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플라시보 효과란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마음가짐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에밀 쿠에가 발견했다. 하루는 쿠에의 지인이 급작스럽게 쿠에를 찾아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약 좀 지어달라고 하소연했다. 쿠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약을 줄 수 없어서 고민 끝에 하얀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인체에 무해한 포도당류 알약을 지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테니 날이 밝으면 병원부터 가보게. 며칠 후 쿠에는 우연히 지인을 만났다. 그런데 지인이 나한테 준 약이 무슨 약인지는 몰라도 참 용해서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다 나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쿠에는 약을 먹으면 호전될 거라는 약사의 말과 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자기 암시를 통해 실제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이후 이를 증명하는 연구들이 잇따르면서 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실 플라시보 효과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이다. 당시 의료진들은 부상자들의 수에 비해 약이 부족해지자 환자들에게 아무런 약효가 없는 약을 처방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의 병세가 호전되었다. 이는 처치를 했으니까 조만간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심리적 기대와 믿음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어떤 아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순간 목이 말라서 폭포의 물을 마셨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포이즌이라고 적힌 팻말을 보았다. 그는 독을 마셨다는 생각에 갑자기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복통을 느꼈다. 사실 포이즌이란 단어는 불어로 낚시라는 뜻인데 그는 이 단어를 독을 뜻하는 영어 단어 포이즌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를 주변 사람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의사는 환자의 자초지종을 듣더니 오히려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보신 팻말의 단어는 영어 poison에서 s가 하나 더 붙은 프랑스어 poison입니다. 이는 낚시를 뜻하는데 아마 팻말은 낚시 금지를 가리켰을 겁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 배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멀쩡하게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한 걸음 더. 내가 한 말이 스티그마 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자.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에서 평강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넌 울 보니까 사대부에게 시집 못 간다. 바보온달에게나 시집 갈 수 있겠다. 그리고 평강공주는 정말 온달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처럼 평상시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스티그마 효과라고 한다. 스티그마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자신이 소유한 가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불로 달군 도장을 가축의 엉덩이에 찍은 것으로 유래한 말이다. 어떤 아이에게 네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처럼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아이 스스로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 실제로 실행력이 떨어지게 된다. 즉, 부정적인 기대가 정말 실현되고 마는 것이다. 인디언 속담 중에 무슨 일이든 10,000번을 말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다. 무심코 한 말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말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들어있다. 이를 명심하여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스티그마 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자. 네, 뭐 다음 계속 읽긴 하겠지만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조금 뭐 재밌기도 하면서 웃기기도 한 게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별게 다 효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도 무슨 효과, 무슨 효과. 그러니까 믿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진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스티그마 효과. 그러니까 규정 지은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규정 지은 단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샀거든요. 오늘 읽으려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달죠? 기분 탓이었나?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달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맞는데. 아, 설탕이 들어갔네요. 설탕이 왜 들어갔을까요? 여긴 설탕 들어갔다 나왔네. 당황스럽습니다. 설탕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그 미용실에 가면은 커피포트 그 알아요 혹시? 그 주전자 같이 생긴 그 투명한 비커 같은 그 모양이 꽂혀 있어갖고 그냥 그게 이제 물을 끓여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약간 커피가 들어가 있는? 근데 그 되게 달달한 커피, 헤이즐넛 커피가 약간 그런 대표적인 그 맛이잖아요. 그 맛이 나요. 그 미용실 같은 데 가면 꼭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것도 옛날 감성이라고 요즘 미용실은 뭐 그런 거 없죠? 없겠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상과 벌이 미래를 좌우한다. 도둑이 된 소년의 강화와 처벌. 한 소년이 학교에서 친구의 공책을 훔쳤습니다. 소년은 공책을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칭찬을 했습니다. 며칠 후 소년은 외투를 훔쳐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번보다 더 큰 칭찬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소년은 더 값나가는 물건들을 훔쳐서 어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칭찬해 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사형 집행인에게 끌려갔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사형 집행인에게 왜 끌려가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기 전에 어머니께 할 말이 있다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의 귀를 아들에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의 귓볼을 있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화가 가라앉지 않아 어머니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처음 훔쳤을 때 저를 혼냈더라면 지금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야, 적반하장이네요, 정말. 심리학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이 있다. 나에게 12명의 건강한 아이를 주고 내가 만든 환경에서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장담하건대 나는 모든 아이들을 그들의 재능, 취미, 성향, 능력, 소질, 조상의 경력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유형의 사람, 즉 의사, 변호사, 예술가, 상인, 심지어는 도둑으로 길러낼 수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호언장담했을까? 그리고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저 말은 오로지 환경 하나만으로 인간을 자신이 원하는 종류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타고난 본성보다 외부 환경에서 주어진 자극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는 시각을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참고로 저 말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창시한 존 브로더스 왓슨이 한 말이다. 그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본성과 환경 중 환경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했다. 왓슨의 논리는 이렇다. 예를 들어 콩을 안 먹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아이가 콩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칭찬하거나 맛있는 과자를 주어 보상하면 결국 아이는 콩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떼를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면 아이는 내가 이렇게 떼를 쓰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욱 떼를 쓰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동화 속 소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소년이 공책을 훔쳐오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잘했어 라고 말했다. 즉, 아들의 훔친 행동을 칭찬한 것이다. 칭찬은 인간에게 보상으로 작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정교육을 받아온 소년은 도둑질이 잘못된 행동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강화라고 한다. 강화란 어떤 행동을 하면 보상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강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정적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 맞나? reinforcement와 부적 강화, negative reinforcement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적 강화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제시해 나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오르면 용돈을 올려줄게 라는 식이다. 반면 부적 강화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이 제거해 나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시험 성적이 오르면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줄게 하는 식이다. 강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처벌이 있다. 처벌이란 특정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행동 수정의 한 방법이다. 처벌도 강화와 마찬가지로 정적 처벌, positive punishment, 부적 처벌, negative punishment가 있다. punishment가 아니라 punishment입니다. 정적 처벌이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이 제시해 나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해 하는 식이다.
반면 부적 처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빼서 나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게임하는 시간을 줄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은 강화와 처벌로 결정된다 라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범죄 행위에도 이 논리가 적용된다고 말한다. 가령 동화에서 소년이 공책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소년에게 잘했다는 강화보다는 잘못했다는 처벌을 주었다면 소년은 도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년의 훔친 행동을 오히려 칭찬했기 때문에 강화가 적용되어 소년은 자꾸 물건을 훔치게 된 것이다. 행동주의의 이론은 담배를 자주 피우는 사람이 금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가령 담배를 끊기 위해 담배를 피울 때마다 벌금을 1,000원 내기로 했다고 하자. 아마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에이 그냥 1,000원 내고 담배 피우지 뭐 하면서 계속 담배를 피울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 벌금으로 1,000원을 내는 것보다 담배를 피움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한 처벌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울 때마다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고 해보자. 아마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전기 충격 때문에 흡연하는 걸 매우 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처벌과 강화가 강력하고 효과적이어야 단숨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강화와 처벌은 범죄 예방이나 교화 프로그램에도 사용된다. 그럼 인간은 오로지 강화와 처벌로만 만들어지는 존재일까? 인간의 행동과 감정은 정말 단순히 배움의 결과인 걸까? 그렇지 않다. 인간의 내면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자유의지란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범죄자가 저지른 행동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동화 속 소년도 피해갈 수 없다. 비록 도둑질을 칭찬하는 가정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소년은 주변에서 건전한 가치를 받아들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이를 포기했고 결국 도둑이 된 것이다. 물론 자신이 속한 환경을 탈피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깨는 것과 같이 충격적이고 어렵다. 하지만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것처럼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고통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심리학자 조지프는 내적 의지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는 쥐 여러 마리를 세 집단으로 나누고 전기 충격 실험을 했다. 이때 첫 번째 집단에게는 일절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았고 두 번째 집단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계속 주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에게는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다는 내적 의지를 쥐들이 학습하도록 했다. 그 다음 세 집단의 쥐를 한데 모아 이동 상자에 넣었다. 이동 상자는 가운데 칸막이를 기준으로 두 공간이 나뉘어 있었고 칸막이의 높이가 낮아서 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조지프의 이동 상자에 전류를 흘려보내 쥐들이 어느 공간에 있든 전기 충격을 받도록 했다. 이는 전기 충격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무 소용없을 때 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실험 결과 한 번도 전기 충격을 받지 않은 첫 번째 집단은 전기 충격을 피하고자 처음에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실험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그 이동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심지어 전기 충격에 계속 노출된 두 번째 집단은 이동 비율이 훨씬 낮았고 실험을 진행할수록 그 수치는 더 떨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세 번째 집단이다. 세 번째 집단에 속한 쥐들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무려 200번이나 검사를 반복했는데도
계속 이동했다. 즉, 앞에서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내적 의지를 학습한 쥐들은 이동 상자에 와서도 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시사한다. 자신의 노력으로 고통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와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내적 의지로 상황을 극복해보자. 나의 의지로 상황을 좋게 만든 경험을 갖게 되면 훗날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세 번째 집단의 쥐들처럼 다시 도전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책들도 많이 있네요. 관련된 서적들. 이거는 초판이 2021년에 됐네요. 반년 정도 좀 넘은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책이었습니다. 야, 어느덧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12번 걸렸네요. 12번. 12번 끊어서 두 파트씩 계속 읽었는데 다 읽게 되었네요.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면은 뭔가 그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마음을 읽는 스킬이 다르다. 인간관계를 주도하게 만드는 심리학 처방전. 모든 관계는 심리학으로 풀린다. 뭐 틀린 말도 아니네요. 당신도 모르는 마음속 누군가가 당신을 지배한다. 내 마음에는 낯선 사람이 산다. 와, 심리학의 거장들의 마음 수업이라고 그러네요. 오, 여러 개가 있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불행한 관계 걷어차기. 웃겨요, 뭔가. 여튼 다 읽게 되었고요. 네, 한 권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이미 준비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그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가요? 그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을 읽도록 하죠. 아들러, 아들러의 심리학. 음, 아들러 책도 있었네요. 제가 용기의 심리학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이거는 책이 어떤 거지? 정상과 책 소개를 한번 볼게요. 뭐 읽는 거는 그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책을 읽긴 할 건데 이건 그냥 봐보기만 하는 겁니다. 책 소개를.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짓고 타인에 대해 쉽게 말해버리는 일, 자신의 부족함이나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상대에게 투사해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일 등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실이다.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한 채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아들료 역시 이 어, 어린 시절 원치 않는 시련을 반복적으로 겪었지만 무력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경험의 과정에서 그는 의사라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였다.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고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돌봄으로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사명을 발견한 것이다. 아들러는 어려움이란 성공에 이르는 도중에 극복되어야만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려움, 그거를 그냥 극복해야 되는 요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냥 알려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이죠. 또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예, 물론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모든 사람이 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용기의 심리학이다. 근데 벌써 말만 들어도 현실적이에요. 어려움이 그냥
극복해야 되는 요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책을 통해 편견을 두지 않고 인간을 진정으로 도울 방법을 마음으로 모색한 아들러처럼 용기와 의지로 자신의 약점을 이겨내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은 아들러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하여 그 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본문은 아들러의 실제 카운슬링 사례와 과정을 중심으로 그 외 올바른 용기 부여의 방법, 자연스럽게 자립을 돕는 과정 및 아들러의 생애와 개인 심리학의 정립 등을 정리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는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읽어야겠는데? 결국 다운로드를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궁금해. 제가 아들러 용기의 심리학을 꼭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어, 알프레드 아들러.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1902년, 1902년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프로이트랑 같이 있었나 봐요. 개인 심리학 연구.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오스트리아 이제 수도 빈 아시죠? 빈에서 아동 정신병원 22곳을 열었으나 아들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네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932년에 강제 폐쇄되었다. 와, 근데 이 사람도 어지간한 부자였나 봐요. 22곳을 열었대요, 정신병원을. 병원을 22개를 열었고 폐쇄를 당하긴 했는데 확실히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27년부터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로 역임됐다. 1927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1937년 스코틀랜드에서 뭐야,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전남 순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순천 사람. 이거 책이 어떻게 돼 있지? 심리학의 3대 거장, 개인 심리학의 창세자라고 하네요. 야, 3대 거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또 글귀들이 써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또 인류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사람들 사이의 교제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대답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네, 그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을 얘기했네요. 그리고 마음은 동력기와 같은 힘으로 몸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어 안정된 몸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또 있네. 인간은 자기의 마음속에 인생 방식을 만들어 놓고 그 방식을 고정하고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감정을 복돋우는 능력이다. 사실 우리는 이 일에 밤낮으로 매달려 있는데 그것이 보다 명료해지는 때는 아마 밤중의 꿈속에서일 듯하다. 음, 용기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몸으로 나타낸다. 그의 몸은 다른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근육의 탄력성은 더욱 좋아지며 몸의 동작은 더욱 민첩하게 된다. 용기 있는 사람은 표정도 다르며 나중에는 얼굴 모습 전체가 달라진다. 두개골의 형태마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삶에 대한 자세는 상당한 정도로 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좁은 시냇물을 뛰어넘으려 하는 사람은 아마 뛰기 전에 셋을 셀 것이다. 셋을 헤아리는 게 그렇게 중대한 일일까? 뛰는 일과 셋을 헤아리는 일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이 있는 것일까? 물론 관련 따위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기분을 북돋워 모든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 셋을 헤아려야만 한다. 오, 다음에 프롤로그네요. 지금까지는 뭐였지? 아들러 심리학, 용기에 대하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러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시련을 어릴 적부터 겪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들러는 어,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에 특별한 구분을 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사로서의 자질이 확실히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약한 존재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프롤로그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경험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아, 그쵸. 저도 이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가 이제 측정의 도구가 되는 건데 아들러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해석의 능력을 이제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다. 음, 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관심을 줘야 되는군. 그래서 관종이 생겼나? 오, 그의 뛰어난 유머 감각은 마음이 극도로 굳어져 버린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다. 오, 또 유머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들러가. 제1장 사회적 협력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측정하는 공통 척도. 네. 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러 심리학 궁금해가지고 쳐봤는데 진짜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걸 좀 읽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어제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또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일이 많이 있나요? 요즘 여러 가지 어떤 직종이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죠, 성수기. 일의 성수기. 일복이 터졌죠. 저도 일복이 많이 터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 네,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야죠. 즐거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고서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봐요. 내일.